영국에서 진행한 어느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악력기를 쥐는 세기에 따라 금전 보상을 다르게 주겠다고 했다. 악력기를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보여주는 화면을 쳐다보는 동안에 참가자들에게 동전 그림을 순간적으로 화면에 보여주었다. 1페니짜리도 있었고 그 100배인 1파운드 동전도 있었다. 동전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극히 짧은 시간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크기에 따라 참가자들이 악력기를 쥐는 세기가 달라졌다.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했다. 즉,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영상 촬영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참가자들의 뇌 가운데 동기와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와 보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부위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 결과 금전적 보상이 높을수록 이 부위가 더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한 정보를 아주 짧은 순간, 즉 의식적 인지가 일어나기 어려운 짧은 순간 보여주든 아니면 충분히 의식할 정도로 보여주든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정도는 같았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적 동기와 의식적 동기 모두에서 기저 전뇌 영역이라는 동일 부위가 관여했다. 의식적 동기라는 표현이 과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식적 동기라는 표현은 인간의 동기가 의식적인 의지와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위 실험은 이와 다른 각본을 제시한다. 뇌가 유인을 동기로 전환시키는 실제 과정은 유인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전환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인지한다고 해서 뇌의 작동 과정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의식적 동기라는 표현보다 동기를 의식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 모른다. 의식적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기를 일으키는 신체 기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을 삶이라는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단지 영화를 관람할 뿐이다. 어쩌면 영화가 당신을 연출하는지 모른다. 당신은 실험 참가자들이 유인을 인지했기 때문에 악력기를 세게 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실험은 유인의 인지 때문에 악력기를 세게 쥐었다는 생각이 환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 실험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붙다라면 이 해석을 선호했을 것이다. 즉, 당신은 자신이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당신은 단지 영화를 관람할 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일지 몰라도 어쩌면 영화가 당신을 연출하는지 모른다. 의식적 마음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통제력을 갖느냐는 질문은 여러 실험에서 제기되었다. 1980년대 초에 벤저민 리벳이 처음 실시한 일련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동안 그들의 뇌를 모니터링했다.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행동을 시작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인지하기도 전에 참가자들의 뇌는 이미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실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모든 연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리벳의 경우처럼 연구 결과의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데 의식적 자아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식적 자아의 역할을 크게 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식적 마음이 강한 힘을 가졌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 마음은 자신의 본성을 잘못 알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는지 모른다. 만약 당신이 불교 철학자라면 이상의 논의로 충분한 타당성을 얻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의문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왜 자연 선택은 인간이 위와 같은 자기 미망에 빠지도록 뇌를 설계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내가 자신에 관하여 무언가를 믿어야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통제력을 지닌 일관된 행동 주체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나에게 더 정확히는 인류의 수렵 채집 조상의 유전자 전파에 유리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우뇌에 걸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좌뇌에는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을 때 탄산음료를 가지러 간다고 대답한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탄산음료를 가지러 간다는 남자의 대답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 대답은 남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는 자신에게 책임지는 남자, 이유 없이 싸돌아다니지 않는 남자로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 남자를 다음처럼 진실에 더 가깝게 말하는 남자와 비교해보라. 나는 내가 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릅니다. 나는 때로 나 자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고는 하죠. 만약 이 두 남자가 수렵채집 부락에서 당신 곁에 거주하는 이웃이라면 당신은 누구와 사냥을 가겠는가? 또 어느 남자와 친구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 협력하거나 우정을 맺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곧 당신의 유전자가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내는 것이 이롭다. 다시 말해 자신을 합리적 자기 인식력을 갖춘 행동 주체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신의 특정 행동의 실제 동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동기의 일관성은 친구나 협력자로서 바람직한 자질이지만 그 자체로 결정적인 자질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를 가졌으나 매번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혹은 팀 차원의 시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주변에는 친구나 협력자가 별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에 관한 다소 부풀린 이야기도 말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실제로 그렇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와 부풀린 이야기를 말하고 다닌다. 1980년에 심리학자 앤서니 그리널드는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로 베네펙턴스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후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과대평가적 자기 홍보를 드러내놓고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스스로를 선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유능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 이상으로 세상에 이로운 유능한 사람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신경이나 사회적 관계 등 여러 기준에서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이런 과대평가 성향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